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오늘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찾아가 사과하려 합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62이죠. 지방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3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떳떳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일했고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 앞에 서려 합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체면, 그 체면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정비소 문 열고 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보다 잠드는 일상이죠. 그런데 요즘은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보여요. 집을 나가던 그날의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외아들 민수는 35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했죠. 성실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고요.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돌싱의 아이까지 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아니, 반대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이도 착하고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죠. 아들을 위한 거라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럼 나가. 그 여자 선택하려면 이 집 나가. 그날 밤 아들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넣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붙잡지 않았죠. 제 고집이 더 셌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제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죠.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학에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정비소에 취직했죠. 기술을 배웠어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차를 고치는 일이 재미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기술자는 평생 기술자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손에 기름때 묻히고 사는 사람은 천대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죠. 사위가 정비공이라는 게 창피하셨나 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10년 만에 제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것이었어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죠. 정비소도 점점 커졌어요.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사람이 됐죠.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민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게 자랐죠. 대학도 나왔어요.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나은 삶을 사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다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기적인 말이었죠. 아들의 행복보다 제 체면이 먼저였으니까요. 아들은 끝까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둘 사이에서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며칠을 울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생각해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갔다가 힘들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아들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었습니다. 민수 좀 불러줘요. 민수 보고 싶어요. 아내가 병상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죠. 답이 없었어요. 아내는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계속 입구를 바라봤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어요.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생각은 날마다 했지만 연락은 하지 못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먼저 전화를 걸면 제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은 압니다.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인데 말이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습니다. 정비소 일은 계속했어요. 손님들이 찾아왔고 차를 고쳤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밥을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죠.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도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요즘 사람들 폐지 줍는 거 자주 보이던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겨울인데 밤늦게까지 폐지 줍는 여자분 봤어요. 애까지 데리고 다니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했죠. 애를 데리고요? 네. 한 5-6살 되어 보이던데. 추운데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났죠.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고쳤어요. 점심때가 되어 밥을 먹으러 나갔죠. 시장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골목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한 여자가 폐지를 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죠. 여자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옷이 낡았어요. 손은 거칠어 보였죠. 겨울인데 장갑도 제대로 안 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나마 깨끗해 보였죠. 엄마, 나 배고파. 아이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다 주우면 빵 사줄게.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도 정비소로 돌아왔죠.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혹시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또 그 여자와 아이를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슈퍼마켓 뒤편이었죠. 여자는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아이가 재채기를 했죠. 여자는 얼른 자기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말투, 그 행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문을 열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들 민수가 어릴 때 넘어져서 올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었죠. 괜찮아. 민수야. 조금만 힘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여자와 아이를 더 자주 찾아다녔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꾸 눈에 밟혔죠. 시장 갈 때마다, 식당 갈 때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우산을 쓰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또 그들을 봤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엄마, 추워. 아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언제 울었는지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다고요. 저 여자가 누군지,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비소에 출근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그 여자와 아이 생각만 났죠. 점심때가 되자 저는 다시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매서웠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나왔는데도 추위가 느껴졌어요. 시장 근처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걸었죠. 그러다 한 건물 뒤편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들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폐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갔어요.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여자의 손이 보였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죠. 피부가 갈라져 있었어요. 너무 추운 날씨에 맨손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소매가 해져 있었죠. 그래도 아이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여자가 신경 써서 닦아준 게 보였어요. 엄마, 손 아파? 아이가 여자의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여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통증이 묻어났죠. 그때 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대로 넘어질 것 같았죠. 여자가 얼른 아이를 잡아당겼어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여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사랑이 느껴졌죠. 아이는 여자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미어졌죠.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마다 안아주고 토닥이던 기억이 났죠. 괜찮아. 민수야. 아빠가 있잖아. 제가 했던 말입니다. 아들에게 해주던 말이었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너무 괴로웠어요.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렌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결국 일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 민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민수야. 넌 지금 어디서 뭐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사진만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동네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김 사장이라고 부동산을 하는 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도연 씨? 사람 하나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사장이 눈치챘을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그냥 좀 알아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김 사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다고 했죠. 6살쯤 되는 여자아이와 함께 다닌다고도 말했어요.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죠.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닌 게 느껴졌죠. 만나서 얘기합시다. 저는 김 사장 사무실로 갔어요. 가는 내내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이 커피를 내왔어요.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도연 씨, 혹시 그 여자가 민수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뭐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여자 이름이 이수진이라고 하더군요. 민수가 3년 전에 사귀던 여자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김 사장 목소리가 멀어졌죠. 도연 씨, 괜찮으세요? 김 사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더 알아보신 거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그 여자랑 아이랑 살았다고 하더군요. 작은 원룸에서 셋이 지냈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 씨,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김 사장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죠. 혹시 죽었습니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김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언제입니까? 1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1년 전,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혼자 술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과로였다고 합니다. 지병도 있었대요. 병원에 재택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김 사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랑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한 거죠.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인 겁니다. 제 고집이, 제 체면이 아들을 죽였어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죠.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비소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사무실에 들어갔죠. 민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정비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수 생각만 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던 모습. 제가 뭘 한 겁니까? 아들을 쫓아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김 사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더 알아본 게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민수가 돌아가기 전에 수진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없어도 꼭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가 찾아올 거라고 했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도연 씨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원래 고집이 세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 했대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에 힘이 없었죠. 수진 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겁니다. 김 사장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전화를 끊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를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저는 뭘 했습니까? 1년 동안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줄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찾아다녔죠. 시장 근처를 헤맸어요. 골목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발견했어요. 슈퍼마켓 뒤편이었죠. 수진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섰죠.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3년 전 제 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단정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낡은 옷에 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봤어요. 6살쯤 되어 보였죠. 얼굴이 민수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가 아이를 딸처럼 키웠다면 저에겐 손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진이 일을 마치고 수레를 끌고 일어섰어요. 아이 손을 잡았죠. 지우야, 가자. 아이 이름이 지우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죠.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30분쯤 걸었습니다. 외곽 쪽으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문이 낡았죠.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죠. 저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구도 없어 보였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여기서 살았구나. 이 좁은 곳에서 세 식구가 지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은 넓었어요. 방이 3개나 됐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과 지우 얼굴이 보였어요. 민수 얼굴도 떠올랐죠. 민수야. 아빠가 뭘 해야 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어둠만 저를 둘러쌌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몰래 도와줘야 할까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도울 순 없었죠. 용기를 내야 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 잘못일까요? 아니, 잘못이 맞습니다. 제가 아들을 쫓아낸 거예요. 제 고집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죠. 아빠, 왜 그러셨어요? 꿈속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어느 날 오후 다시 그 반지하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섰죠. 발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웃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그래. 지우 잘했네. 수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죠. 저는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비겁했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아버지입니까? 다음 날도 갔습니다. 또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문 앞까지 가서 서성이다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수진을 봤어요. 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작은 빵집 앞에 멈춰 섰어요. 엄마, 저거 먹고 싶어. 지우가 쇼윈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케이크였어요. 수진이 가격표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 지우야. 다음에 사줄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엄마, 나 안 먹고 싶어졌어. 지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빵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아이에게 주고 싶었죠.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걸었죠.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골목 끝에 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죠. 점점 굵어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맞았습니다. 옷이 젖었죠.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을 잃고 그 가족을 외면했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빗물과 섞였어요. 얼굴이 젖었죠.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비에 젖어 들렸습니다. 1시간을 더 서 있었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돌아섰어요.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감기에 걸릴 것 같았죠.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웠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2시간 눈을 붙인 게 전부였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척한 얼굴이 보였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정비소에 들렀어요. 금고를 열었죠. 현금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할지 몰랐어요. 그냥 있는 대로 가져왔죠. 두꺼운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 일하러 나올 시간이었죠.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진이 보였어요. 지우와 함께였죠.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레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평소 일하던 곳으로 갔어요. 슈퍼마켓 뒤편이었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수진이 하나하나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20m쯤 떨어진 곳에 섰어요. 그냥 지켜봤죠.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박스를 정리했어요. 지우는 옆에 쪼그리고 앉았죠.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인형을 움직였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회색빛이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습니다. 이내 굵어졌죠.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얼른 지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우야, 빨리 일어나. 비 온다. 하지만 박스가 다 젖고 있었어요. 수진이 급하게 박스를 수레에 실으려 했습니다. 비에 젖으면 팔 수 없었을 거예요. 손이 바빠졌죠. 지우가 떨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냥 서 있었어요. 작은 몸이 점점 젖어갔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뛰어갔죠.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지우 위에 우산을 씌워줬어요. 아저씨, 지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큰 눈망울이었어요. 민수 눈을 닮았죠. 수진이 휙 돌아봤어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아이 옆에 나타났으니 당연했죠. 수진이 지우를 뒤로 감쌌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을 알아들은 거예요. 한도연이요? 되묻는 목소리에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아버지입니다. 수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를 더 세게 끌어안았죠. 아이를 보호하려는 자세였어요. 왜 여기 오셨어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쫓아낸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비 오는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젖어 있었죠. 물이 옷에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듯 했죠.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였죠. 비 오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제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억지로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였죠. 뺨을 타고 흘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고집이 아들을 죽였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죠. 비는 계속 내렸어요. 아저씨,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지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눈이었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죠. 아저씨, 왜 울어요?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죠.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힘이 없었죠. 비틀거렸습니다. 수진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랬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그냥 외로운 분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우릴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민수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어요. 수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울음이 섞였죠.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왜 민수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말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산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제 외투를 벗었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죠. 이거라도 입으세요. 감기 걸립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죠.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민수 아직도 보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웃으면서 손 흔들어요. 괜찮다고 말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한테 아빠 사진 보여줘요. 이 사람이 내 아빠라고 말해줘요.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진짜 아빠보다 더 사랑해준 사람이라고요.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우는 거였죠. 수린 씨, 제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제발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무릎 꿇었어요. 땅에 이마를 대었죠. 이게 제가 민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참이 지났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일어났죠.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한텐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지우는 할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진과 지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수진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폐지 줍는 걸 도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날랐어요. 수레를 끌어줬죠. 수진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말없이 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했죠. 보답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면 쉬세요.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죠.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게 어색했어요. 지우는 저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숨었죠. 제가 다가가면 수진 뒤로 숨었어요. 두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사탕을 주면 받았죠. 가끔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제안했어요. 제 집으로 오세요. 방이 남아요.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폐를 끼칠 순 없어요. 배가 아닙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수진이 울먹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 결심했어요. 지우와 함께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죠.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방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뒀어요. 새 이불도 샀죠. 커튼도 새로 달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수진이 방을 둘러봤어요. 눈물을 흘렸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방을 뛰어다녔어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졌죠. 창문도 열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커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죠. 참았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우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어요. 고기도 구웠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수진과 지우를 위해서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죠. 오랜만에 집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우가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볼이 불룩했어요. 귀여웠죠. 할아버지,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더 필요하면 말하고. 수진도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참고 있는 게 보였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거들겠다고 했지만 제가 했어요. 오늘은 쉬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수진이 고맙다고 했어요. 지우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리를 작게 줄였죠. 방에서 지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지 몰랐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 사진을 꺼냈어요.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었죠. 민수야. 봐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랑 아빠가 함께 살게 됐어.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늦었지? 미안하.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섞여 있었죠. 이제라도 잘할게. 수진 씨랑 지호 잘 돌볼게. 약속한다. 사진 속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용서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먼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죠.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 지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눈치였죠. 만화 볼래? 네.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리모컨으로 만화 채널을 찾아줬습니다. 지우가 웃으면서 만화를 봤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죠. 아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지우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랜만에 푹 잤어요. 침대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토스트랑 우유,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죠. 셋이서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일 나가야 하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일은 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수진 눈빛이 단호했어요. 자존심이 있었죠. 그걸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정비소에서 일하시죠. 사무 보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수진은 제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하지만 빨리 배웠습니다. 성실했어요. 지우는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했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녁마다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지우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수진이 웃으면서 들어줬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 지우야?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 맞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를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죠. 그럼 할아버지야. 지우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흐느꼈죠. 수진이 옆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민수가 보고 있을 거예요. 행복해 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걸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다. 가족을 잃는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랑을 버릴 때 시작된다는 걸.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사진 속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아빠한테 남겨줘서. 이제 아빠가 잘 지킬게. 약속한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거기 있는 것 같았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과 지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체면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걸.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서요. 수진과 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요. 민수야,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아빠가 이제 잘할게.